70대 김영수 씨, 평생 모은 전 재산 2억 원이 단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청년 후배에게 속아 넘어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은 안전하신가요? 오늘 우리 주변의 조용한 사기극을 함께 살펴봅니다. 김영수 씨는 72세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낸 그는 정년 퇴직 후 오랜만에 손에 쥔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는 암 투병 끝에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간 지 오래라 전화 한 통이 뜸했습니다. 그는 문득문득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덤덤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내가 자주 틀던 라디오를 켜놓은 채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텅 빈 집, 가스불 위 냄비 하나조차 의미 없는 날들이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자주 얘기했던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남은 생을 살아보자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영수 씨는 마치 그녀의 바람을 대신해주는 듯한 기분으로 낡은 트럭에 박스를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시작은 쓸쓸했지만 끝은 다를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죠. 충청도의 작은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좁은 골목과 정겨운 비포장도로 마주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는 풍경은 서울에선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이사 온 지 며칠 뒤 그는 동네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깊진 않았지만 낯선 마을에서 누군가와 얼굴을 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현수는 30 초반의 앳된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다가온 건 현수였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현수는 놀랍도록 자주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치 한 통을 들고 오기도 했고 텃밭을 함께 갈며 대파를 심기도 했습니다. 영수 씨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다녀온 날은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시간이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너처럼 살가웠으면 좋았을 거야.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형님이 제일 가까운 가족 같아요. 이웃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사이예요. 부자지간이라 해도 믿겠어요. 영수 씨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이 노년에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이야. 쓸쓸하게만 보였던 시골살이가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다정한 나날들이 아주 치밀하게 짜인 서막이라는 사실을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현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로 영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웃음기보단 약간의 고민이 섞인 표정이었고, 손에는 자그마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부담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영수 씨는 늘 그랬듯 현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요즘 외지 투자자들이 마을 주변 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곧 이 일대에 소규모 개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는 형님에게서 정보를 들었다며 땅 몇 필지가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건 진짜 내부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사두면 12년 안에 땅값이 두세 배는 뛴대요. 서울에서 이런 기회 절대 못 만나시잖아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말없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며 토지대장, 현황도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외지인 소유였던 땅들이 한꺼번에 나왔고, 현수 말로는 그 중 한 필지를 자기가 이미 계약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만 잘 되긴 싫잖아요. 한참을 생각하던 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그거 얼마쯤 하는데? 현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한 필지에 1억인데 저희 같이 들어가면 두 필지 공동 명의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계약은 진행해 놨어요. 형님이 결정만 하시면 돼요. 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안정적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투자란 익숙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늘 진심이었고 언제나 자신을 먼저 챙겨줬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늘 손에 쥐고만 있던 퇴직금이 쓰이지도 못한 채 있다는 것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여생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자.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을 때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잘 되실 거예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읍내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영수 씨의 이름과 함께 현수의 이름도 함께 명시되어 있었고, 영수 씨는 자신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술에 취한 채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영수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의심보단 고마움이 불안보단 기대가 앞섰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땅이 진짜 개발되면 자신도 어쩌면 자식들에게 어깨 펴고 뭔가 남겨줄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계약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서막이었음을. 영수 씨는 계약 후 며칠간 묘한 흥분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손을 허리에 얹고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땅에도 곧 아파트가 들어선다네. 이 마을도 세상이 변하는구먼. 그는 혼잣말을 했고 현수의 말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읍내 농협에 들렀다가 우연히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저번에 계약했던 김영수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어떤 건으로요? 영수 씨는 당황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이영수 소장님하고 현수하고 같이 계약서 썼거든요. 555번지 임야 말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찾아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접수된 계약은 없는데요. 혹시 계약서 복사본 있으세요?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복사본을 꺼냈고 직원은 그것을 보고는 곧장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 양식이 아닌데요. 이형수 소장님도 저희 직원 아니고요. 영수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날 그 사무소에서 분명히 서명까지 했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커피까지 마셨던 그 장소가 어째서 전혀 상관없는 공간이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호가 가다가도 곧 전원이 꺼진다는 안내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현수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현수가 임시로 머문다고 말했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우편물은 일주일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현수, 그 젊은 친구. 방 뺀 지 꽤 됐어요. 짐도 며칠 만에 홀랑 싸갔던데요. 그 말에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가 멍했습니다. 믿고 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은 그 어떤 분노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은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수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이번엔 아예 없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날을 떠올렸고 계약서 복사본을 수십 번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석을 보아도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이란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셨고 계약서까지 존재하니까요. 피해자의 신원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놀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내가 자주 틀던 라디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먼. 그리고 그 순간 다시는 그 청년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믿음은 깨졌고 함께한 시간들은 모두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읍내의 작은 식당에서도 그는 이미 한 달 전쯤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싹싹하던 애가 왜 그랬을까? 모두 의아해했지만 사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집 안 책상 위에 계약서 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 현수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펼쳐놓고 매일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간은 경찰서에도 계속 문의를 했고 동네 이장님과 마을 통장에게 부탁해 혹시라도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꼭 연락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믿었던 정, 그가 나눴던 식사, 함께 웃던 기억들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영수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것도 구분 못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되뇌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런 가정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엔 1억이 사라진 공백만 남았고, 남은 퇴직금은 앞으로의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까지 계획되어 있던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종 새벽녘에 마당에 나가 앉아 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에게 털어놨다면 말렸을까? 그는 작은 마당에 흙을 한 줌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식욕도 줄고 건강도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이 심해졌다고 했고 피검사 수치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의사의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며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마을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늘처럼 커피를 타서 마시던 노인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땅 투자 같은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그 친구 본 것 같은데 나한테도 비슷한 얘기 했었지. 순간 영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노인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현수가 찍힌 사진과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무너졌던 믿음 위에 분노와 책임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혼자 아파해서 끝날 일이 아니란 걸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매일같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오갔습니다. 예전에는 안부를 묻고 함께 국수를 나누던 공간이었지만 이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처럼 현수에게 땅 투자 이야기를 들은 이가 또 있을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에 속하겠나 라며 웃어넘기는 이도 있었고 설마 걔가 그런 애였어 라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말은 들었어. 부동산 개발된다기에 혹했지 뭐. 계약까진 안 했지만 돈 넣으라기에 망설였었어. 안 넣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 중에는 영수 씨처럼 실제로 돈을 보낸 이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한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5천만 원 넣었어. 괜찮은 줄 알았지. 그놈이 형님 하면서. 그 순간 영수 씨는 뒷머리를 세차게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조직적인 접근이었고 외로움과 믿음을 악용한 철저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정의 모임 피해자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시골 노인 사기 피해자 모임. 비록 허름한 회의실에서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 가진 자료를 모았고
기억을 꺼냈습니다. 문자, 녹음, 현수의 사진, 입금 계좌번호까지. 이제라도 우리가 모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지. 영수 씨는 읍내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던 기자도 그가 정리한 피해 사례와 노인들의 인터뷰를 보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뒤 시골 마을을 노린 청년 사기단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는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특정 타깃형 금융사기로 재분류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7명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3억 원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영수 씨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현수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는 곧바로 인출되었지만 그 자금 일부가 특정 대포 통장으로 옮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서울 인근 고시원에서 현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목격됐다는 정보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영수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시간, 자책하며 주저앉았던 자신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말을 아끼던 이들이 이젠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놈이 우리 마음을 이용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 서울의 고시원. 오후 3시경 평소보다 조용했던 그곳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셋이 조용히 올라가 3층 끝방문을 두드렸고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추척해진 얼굴, 엉망이 된 머리. 그곳엔 다름 아닌 현수가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 맞죠? 아, 형사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하지만 현수는 이미 수배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계좌 추적, CCTV 영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갖춰진 상태였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소식은 금세 마을로 퍼졌습니다. 영수 씨가 가장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잡혔다고. 그놈이. 며칠 뒤 그는 경찰의 협조로 피의자 진술 조사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은 아니었지만 마치 유리병 너머로 보는 것처럼 진술실에 앉은 현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말없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신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죠. 그래서 더 쉽게 믿게 하셨어요. 그 웃음이 영수 씨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정을 배신한 일이었습니다. 조사 도중 형사는 영수 씨에게 피해자 대표로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주 앉은 현수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넌 내 아들 같았어. 밥 한 끼, 커피 한 잔, 다 진심이었다. 그걸 그렇게 이용하냐?
현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공식적으로 시니어 대상지능형 투자 사기단 검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수 외에도 2명이 더 연루되어 있었고, 이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노인 투자 명목으로 유사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졌고, 뉴스에 영수 씨의 뒷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영수 씨 마음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왜 그랬을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야 했을까. 그는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예전 아내가 듣던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봄바람은 조용히 그의 옷깃을 스쳐갔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정리였습니다. 신뢰를 배신당한 이야기,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희망을 지키려는 이야기. 그는 조용히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수가 체포된 후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경로당엔 다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오갔습니다. 누가 요즘 어떤 전단지를 받았는지, 전화로 이상한 투자를 권유받은 적은 없는지, 누가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누군가 말해야 돼야 다들 눈을 뜨지. 영수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열리는 시니어 금융안전 교육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청중으로 앉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야기라면 다들 귀 기울일 거예요. 직접 겪으신 거니까. 그날 영수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처음 몇 마디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내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후배처럼 믿었던 이에게 속았던 이야기, 그 후의 자책, 그리고 용기를 낸 과정까지. 어르신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사실 얼마 전 그놈이랑 비슷한 사람 만났었거든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지켜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또 누가 알려줘요? 이제라도 서로 말하자고요. 그래야 다시 안 당하지. 읍사무소에서는 시니어 대상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고 경찰서에서도 마을별로 순회 강연을 추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영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TV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방송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이 일이 더 이상 자신만의 상처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당 너머로 들리는 매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동네 작은 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연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는 전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리고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교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작은 교실 안에서도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른 새벽부터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자그마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낡은 트로트 선율과 함께 마을 달구는 소리, 이웃집 텃밭에서 나는 쟁기질 소리가 어우러지며 어쩌면 잊고 지낸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겠지.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하루는 무기력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말할 수 있게 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씨는 경로당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 손에는 필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상담사 초청 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기 수법 중에서도 최근 급증한 스미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웃음과 박수, 고개 끄덕임이 오가며 경로당은 마치 작은 학교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중심에서 영수 씨는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아직도 속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당해서 그냥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 그냥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였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읍사무소에서 받은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방송을 보고 쓴 어느 시청자의 손편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지만 말을 못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처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책장 한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러 통의 비슷한 편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에서 김치전을 부쳤다며 들고 왔고 골목 아이들은 마당을 기웃거리며 라디오 소리에 따라 흥얼댔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 뭐예요? 옛날엔 이게 유행이었지. 너희는 모를 거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영수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지고 마당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 둘, 셋. 그 작은 빛들처럼 마을 곳곳에도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이 생겨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았고 그 속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그렇게 영수 씨의 하루는 다시 흘러갑니다.
배신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연대와 용기. 이제 그는 매일을 다시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은 그만큼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지켜야 할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혼자가 아닌 연대와 작은 용기가 다시 우리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